9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FOMC 결과를 뒤늦게 반영한 미증시 강세 영향과 반도체주 반등의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비컷 이후 실업지표 호조의 고용 불안이 완화되면서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국내도 반도체주 반등을 비롯해 헬스케어와 철강 등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전기전자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와 화장품, 2차 전지 등의 강세에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연준의 비컷으로 정책 여력이 커졌으나 LPR 금리를 동결하면서 신중함을 유지했고, BOJ도 만장일치 금리 동결로 불확실성을 해소시켰습니다. 지난주는 연준이 30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완화 기대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에 외국인 매도세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목요일에 급등 피로감이 작용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매물이 출회됐고, 반면 다우 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연준 당국자들의 통화정책 관련 엇갈린 발언도 혼조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봄원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컷 결정이 성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월러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어 50bp 인하를 지지했다면서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 금리 동결 실망감의 보합권으로 마감했고,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5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헬스케어와 자동차, 테크 섹터 부진 영향에 주요국 지수가 1%대 이상으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준 주요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엇갈린 발언 속에 소폭 상승했고, 달러는 BOJ 우에다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엔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달러 가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비컷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봄원 이사는 비컷 결정이 물가 안정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매파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주목했고, 11월 FOMC 50bp 인하 가능성이 5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내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속에 이번 주 밸류업 지수 발표와 마이크론 실적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GDP와 PCE도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주말 금요일 증시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작용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매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비컷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이 둔화를 하게 되면 과감한 조치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연준의 대응 함수가 경기 저점을 높이고 침체의 가능성은 낮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경제 환경은 올해보다 유리한데요. 먼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11월 선거 이후에는 어찌됐든 제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선거 관련한 불확실성이 실제 투자 계획들을 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을 첫 해에 모두 세액 공제를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을 좀 낮춰주는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시행이 될 건지 말 건지 같은 것들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은 일단 이걸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투자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뤄뒀던 기업 투자 계획들이 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금융 환경도 완화가 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업 투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추가 인하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 회복을 지원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미국 경제에서 가계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하 초기에 더 큰 폭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환경들은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높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경기 모멘텀이 우위에 있을 거다라는 전망은 저희 계속해서 베이스 시나리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높아질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대응 여력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가 급등 같은 좀 극단적인 외부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은 경기, 특히 수요가 충분하게 회복되는 상황과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도 지금보다는 작은 환경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도 지금의 경기 둔화가 침체로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준의 대응 함수를 살펴보게 되면 경기 저점을 높이고 침체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제 환경은 올해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정치적 불확실성이 11월 선거 이후에 제거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실제 투자 계획을 지연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책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특히 초반에 비컷과 이후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내년에 회복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본 금리 동결 관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중국 담당 강효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9월 BOJ 통화정책회의를 잠깐만 리뷰를 드리자면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0.25%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7월의 연장선상이었는데요. 완만한 경기 회복 계속 될 것 같다. 거기에 향후 금리 판단에는 소비와 물가, 임금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했습니다. 유일하게 7월에서 달라졌던 점은 민간 소비 전망을 상향 조정했던 점인 건데 여기서도 임금이 상승할 경우 향후에 또 소비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추가 금리 인상 시기 12월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입 물가의 하락이 CPI 안정화로 연결되면서 당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야 되는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라고 우에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의 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10월 서비스 물가 수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주로 4월과 10월에 서비스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서비스 물가를 확인하려면 가장 빠른 지표가 10월 말에 발표되는 도쿄 지역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는 10월보다는 12월에 추가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단연 자민당 총재 선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다카이치 사나에 이 3명의 후보가 1위에서 3위의 순위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현재 이시바 시게루가 1등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8일 날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던 다음 날 28일 날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22일자 지난 금요일 날 BOJ는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0.25%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명섭이 기자회견 대부분 내용이 지난 7월에 연장선이었는데요.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 속에서 향후 금리 판단에 있어서 소비, 물가, 임금 세 가지를 주목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금리 인상 시기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강효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SG 주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좌초자산 관련하여 다양한 업계 대응 동향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산업 관련인데요. 일단 화력발전소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복합가스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시장 통념인데요. 그런데 이번 연도의 결과치를 보면 가스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새로운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대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대응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동향입니다. 이제껏 가스 화력 발전소의 보조금 관련한 논의가 사실 진척 속도가 상당히 느렸는데요. 이번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작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진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들 정부는 가스 화력 발전으로 수소 가스 화력 발전으로 전환이 가능한 신규 화력 발전소에만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정책이 두드러져 봅니다. 예, 다음은 은행권의 전환금융 활성화 동향입니다. 은행권의 대표주자인 ING은행은 기업 대여 고객이나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 계획을 평가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을 지난 9월 20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환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그 대출 고객, 대여 고객을 제외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ING은행이 이렇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ING은행은 지난 1년간 고객사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계획 또는 ESG 강화 계획을 평가하는 ESGX라는 디지털 도구를 1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즉 이 개발 도구는 Advanced, Moderate, Low의 3단계로 고객사들 평가를 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ING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한 고객사의 자금이 쏠리는 또는 미진한 기업에는 신규 여신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ESG 관련해서 촉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에너지 분야의 전환 관련한 부분이 핵심 화두가 되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국의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가 복합 가스 화력 발전소의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복합 가스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된 전력 에너지보다 노르웨이와 프랑스에서 수입하기로 한 전력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소비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게임 박람회 2024 게임스컴 관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담당 이선화입니다. 게임스컴 2024년에서는 한국 게임사인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넥슨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이처럼 높아진 한국 게임사들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게임스컴 2025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도한 기대감도 문제지만 그간 박람회에서의 호평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던 탓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과도한 기대감 관련해서는 수상 여부에 대해서 박람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게임스컴 2024에서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과 크래프톤의 인조이 그리고 넥슨의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수상 후보로 선정됐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수상 여부보다는 한국 게임사들의 글로벌 매출 증가와 플랫폼과 IP 확장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했던 모바일 게임 일변도였던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유저 대상으로 하여 PC와 콘솔로 플랫폼을 확장해 가고 있고 아시아권 유저 대상의 MMORPG 장르 중심에서 소울라이크나 FPS 등 장르를 다양해서 글로벌 매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7일에는 플스5 프로가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플랫폼 출시에 따른 콘솔 게임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과 넥슨의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 그리고 크래프톤의 인조이 등이 플스5 프로 출시와 함께 그래픽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게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또한 이미 콘솔의 흥행성을 인정받은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및 스텔라 블레이드 역시 DLC와 PC 플랫폼 확장이 기대됩니다. 한편 가장 가까운 게임쇼로는 도쿄 게임쇼가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도쿄 게임쇼가 열립니다. 2025년에는 글로벌 유저들의 호평을 얻은 한국 게임들이 대거 출시되고 플스5 프로 출시라는 외생 변수로 인해서 한국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벤트인 도쿄 게임쇼에 출품하는 시프트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해서 이제 신규 이니시에이션을 게시를 하는데요. 시프트업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만 원을 제시합니다. 시프트업은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오리지널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콘솔에서도 흥행력을 입증했으며 탁월한 인당 생산성과 AI 기술 투자로 개발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니케이 중국 진출과 함께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플랫폼 확장이 기대됩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조정을 통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이후 신규 IP 출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 대표가 이끄는 시프트업은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서브컬처 장르는 유저들의 로열티가 높고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승리의 여신 니케는 서브컬처 종주국인 일본 매출 비중이 약 5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스텔라 블레이드가 출시되면서 높은 니케 의존도도 해소되고 콘솔로의 플랫폼 확장 능력을 입증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2025년 PC 버전이 출시될 예정인데 콘솔보다 높은 접근성을 고려할 때 PC 패키지 판매량이 콘솔 패키지 판매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프트업은 2027년 론칭 예정인 프로젝트 위치스부터 AI를 적극 활용해서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가져간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시프트업은 약 3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 말까지 420여 명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박람회인 게임스컴 2024에 한국 게임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한국 게임사들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게임스컴 2024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과도한 기대감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박람회에서의 호평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탓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흥행 및 플랫폼 IP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9월 달에는 도쿄 게임쇼, 11월 지스타, 12월 TGA까지 하반기에 이벤트가 풍부합니다. 이런 주요 이벤트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이선화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